의외로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괜찮겠지. 나중에 애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솔직히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챙긴다. 말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현실 앞에 서면 이 공식이 생각보다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의외로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 다시 말해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월세든 작은 사업소득이든 상관없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공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나요? 그런데 사실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금 5억을 들고 있어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월 15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면 삶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바로 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사례 1. 아들 셋보다 연금 120만 원이 낫더라.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니죠. 대신 매달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아들 셋이 있지만 생활비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매달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 이게 노후의 품위입니다. 사례 2. 자식 도움받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더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 별다른 준비 없이 지낸 박 여사님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딸에게 조금씩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고 부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돈은 딸이 주는데 내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 자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 의존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결국 관계가 아니라 내 발로 설 수 있는 소득입니다. 사례 3. 월세 80만 원이 인생을 바꿔줬어요. 5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는 퇴직금으로 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형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 월세 8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돈 없었으면 지금 훨씬 불안했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이 월세가 메워줬고 지금은 연금과 합쳐 기본 생활비가 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한방보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혼자서도 유지 가능한 생활 구조, 그리고 매달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이 세 가지입니다. 연금이든 임대소득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만큼은 정말 위험합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식은 변수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기대할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반면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말이 없고 감정도 없고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날짜만 되면 묵묵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돈의 크기가 아닌 돈의 흐름,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준비는 늦게 시작할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일을 멈춰도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노후는 생각보다 덜 무섭습니다. 앞선 글 다음에 이어지기 딱 맞는 방향은 왜 인간은 노후에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되는가, 그리고 자식 의존이 왜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를 과학사회적 근거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뇌과학 심리학 인구 통계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구어체는 유지하되 논리는 단단하게 가져갈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불안하지?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의존보다 통제를 원합니다. 뇌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중 하나가 통제감 컨트롤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내가 직접 벌거나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일 때, 타인에게 부탁해서 받는 돈일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후자의 경우 뇌는 이를 위험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즉,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번 달도 괜찮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계속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연금이나 소득은 뇌에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노후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예측 가능성이 뇌를 안정시킨다는 거죠.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가 점점 위험해지는 이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정년 후에도 자식의 소득이 빠르게 늘고 부모 부양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 세대의 소득 증가 속도는 느려졌고 주거비 교육비 부담은 훨씬 커졌으며 평균 수명은 2030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는 오래 사는데 자식은 여유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는 희망이라기보다 리스크 관리 실패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진 위험론 제버티 리스크입니다. 오래 살수록 돈이 먼저 바닥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번에 쓰는 큰 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도 연금, 임대소득, 평생 지급 구조가 있는 금융상품이 노후 자산의 핵심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식은 이런 구조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소득원이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품위는 돈이 아니라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노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병원 갈 때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당당할 수 있고, 싫은 걸 거절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게 결국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구조에서 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질문은 이것 하나로 정리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노후는 불안보다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이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언제나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노후는 더 단단해집니다.